때는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오후야. 주문하신 참치 대뱃살 나왔습니다. 횟집 사장님이죠. 자, 이름은 서병호, 나이는 49이야. 이 횟집이 마포에 있었거든. 아주 소문난 맛집이었어. 한창 바쁜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 강남경찰서라고 전화 왔더라고. 서진이 아빠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뭔 일이 있었단 말도 않고 순천향병원을 가라 그러더라고. 일로 오세요. 우리 갔더니 서랍을 딱 끌어내니까 딸내미가 싸늘히 죽어 있더라고. 사인은 다발성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 이름은 서진, 나이는 21살. 중국에서 지금 유학 중이었는데 4개월 전 휴학계를 내고 한국에 와 있었어. 오늘 아침에 서진 씨가 살고 있던 논현동 고시원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칼로 사람들을 해쳤다는 거야. 아, 잠시만요. 고시원이요? 우리 딸이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고요? 아빠는 진이가 고모집에서 지낸다고 알고 있었어. 병호 씨는 홀로 아이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횟집이 또 잘 돼서 딸 진이도 일찌감치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안 좋은 일이 생겨.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게 된 거야. 절대로 학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진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바로 휴학계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와. 혼자 힘으로 학비를 마련하려고 한 거야. 그렇게 시흥에 있는 고모 집에서 지내면서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알바를 시작해. 무려 13시간씩 매일 일을 했대. 강남에서 시흥까지 왔다 갔다 하려다 보니까 이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교통비도 또 만만치 않아. 그래서 고시원? 강남 논현동 고시원. 그리고는 걱정쟁이 아빠와 오빠한텐 절대 비밀. 바로 D 고시원이야. 논현동 먹자골목. 그 한가운데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 바로 그 건물 3, 4층에 고시원이 있어. 3층이 한 90평 정도가 되거든. 90평에 방이 한 몇 개나 돼 있을 것 같다. 50개? 역시 경험자라 다르구나. 네. 50개? 응. 90평에? 4층에 있는 방까지 합하면 총 85개야. 한 평이 조금 넘어. 이 고시원의 입주민은 무려 70여 명. 지금부터 고시원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알려줄게. 우선 3층에 살고 있는 49살 김선자 씨. 선자 씨는 중국 동포야. 이 선자 씨의 아들은 어릴 적에 입은 화상으로 걷는 게 좀 불편해. 우리 아들 다리 꼭 고쳐줄게.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식당에서 일을 해왔는데 돈 쓰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자린고비야. 하루라도 빨리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겠지. 자, 그리고 같은 층엔 29 마준기 씨도 살고 있어. 20살부터 쭉 독립해서 이 고시원 생활을 했어. 최근에 꿈이 하나 생겼어. 뭘까?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 오. 정말 평범한 꿈이지. 네. 그래서 틈틈이 공부도 할 겸 낮에는 서점에서 알바를 하고 네. 밤에는 고시원에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지냈어. 고시원 생활에 익숙한 건 31살 상진 씨도 마찬가지야. 여기 온 지 5년이 넘었어. 이 논현동 먹자골목 전체에서 이 상진 씨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 뭐 고깃집에서 불판도 갈고 서빙도 하고 뭐 주차 관리도 하고. 군 제대 후 쭉 이 먹자 골목에서만 일했거든. 그리고 4층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살고 있어. 서진 씨. 맞아. 21살 서진 씨. 서진 씨의 방 근처에 49살 최정임 씨가 살아. 서진 씨와 비슷한 나이에 두 아들을 둔 엄마인데 몇 년 전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는 집을 나왔어. 이 몸이 아프니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가 싫었던 거야.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 아닌 이웃으로 지내고 있었어.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아침 8시 고시원 안은 고요해. 그런데 그때
무슨 냄새지? 뭐가 타는 것 같은데? 선자 씨는 서둘러서 복도로 나갔어. 그런데 다른 방 매트리스가 활활 타고 있는 거야. 불이야! 불이야! 그런데 그 순간 저 복도 끝에서 검은 형체가 하나 보이는데 그 모습이 범상치가 않아.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이야. 자, 근데 머리에 또 랜턴도 달았고 물안경까지 쓰고 있어. 누군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 허리에 가스총도 있고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건 회칼이야. 길이는 50cm. 근데 이뿐만이 아니야. 아, 여기 또 있어? 사도가 있지. 과일 깎는 칼.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더 있어. 자, 이런 복장을 한 사람이 뚜벅 선자 씨를 향해서 다가오더니 들고 있던 흉기로 가차없이 공격을 한 거야. 그리고 도망가는 선자 씨를 쫓으면서 수십 차례나 더 공격을 한 거야. 결국 선자 씨는 아들의 다리를 고쳐주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끔찍한 칼부림의 첫 희생자가 됐어. 이 고시원의 출입문은 이거 하나야. 거길 향하는 복도는 겨우 한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 그런데 바로 여기에. 칼을 든 범인이 있는 거야.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러네. 복도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방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죠. 선자 씨처럼 연기를 피해 정신없이 나오다가 범인의 칼에 쓰러진 사람들도 있어. 그때 누군가 방 밖으로 나와서 소화기를 집었어. 취준생 마준기 씨야. 소화기 안전핀을 뽑으려고 근데 뽑히질 않더라고 이게 잘. 어거지로 막 뽑았어요. 뽑은 다음에 소화기 호스를 잡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칼이 이렇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쳐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막 휘두르더라고요. 복부만 3번을 찔린 준기 씨는 필사적으로 상처 부위를 부여잡았어. 준기 씨는 온 힘을 다해 총무실로 도망쳐. 문고리가 고장난 거야. 안 잠겨. 있는 힘을 다해 온몸으로 문을 막았어. 바로 그때야. 고시원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려. 자,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돼서 다 다 뛰쳐나오죠. 이 출입문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에 누가 있어? 범인. 살인자. 평소엔 사람들을 살리는 화재 경보음이 이날은 죽음을 부르는 사이렌이 된 거야. 경보음을 듣고 뛰쳐나온 4층 사람들 중 가장 먼저 범인과 마주친 건 최정임 씨야. 범인은 이 정임 씨의 가슴과 배를 수차례 공격했어.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아. 병호 씨의 딸 서진이야. 꼼짝없이 당할 위기야. 그런데 그때야 이 진이를 구하려는 듯이 누군가 이 범인을 잡고 끌어진 거야. 정임 씨야. 마지막 힘을 다해 진이를 구하려고 한 거야. 일단은 그 친구가 너무 놀래버렸나 봐요. 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발을 못 띈 거예요. 그냥 거기서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도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범인을 잡았대요. 양쪽 손을. 그러니까 얘를 찌르다 말고 이제 우리 언니 손을 놓게 하려고 범인이 손목을 이렇게 내리쳤나 봐요. 양쪽을. 손목을 내리쳐 끝까지 잡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언니 여기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상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엄마니까 누구의 자식이든 그냥 내 자식 같은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이와 정임 씨 모두 살인마의 칼날에 목숨을 잃고 말아. 그리고 총무실로 도망쳤던 이 준기 씨는 지금 정신을 거의 잃어가고 있어. 그 상황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119에 전화를 걸었던 거야. 지금 사람들이 도살을 당하고 있어요. 칼든 미친놈이 있어요. 여기 논현동 D 고시원.
119에 신고한 준기 씨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이야. 도망갈 틈을 보려고 조심히 문을 여는데 범인과 눈이 딱 마주쳤어. 그 순간 준기 씨는 소름이 쫙 끼쳐. 그게 누군지 알아버렸거든. 첫 번째는 일렀을 때는 너무 당황해서 못 봤는데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한 번에 알아봤죠. 포션에서 라면이 있었고 예전에 그 사람이 고깃집에서 불판 갈아주는 거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고깃집 가갖고 고기도 많이 먹고 그래갖고 이제 범인 누군지 알겠지? 정상진. 자, 정상진은 또 다른 대상을 찾아 자리를 떠나. 소방대원들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화재와 함께 시작된 이 악몽이 무려 40분 동안 이어졌던 거야. 칼에 찔린 사람들, 양손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조심조심 부축하며 나오는데 한 경찰이 그 화상 입은 남자를 유심히 봐. 잠깐만, 차림이 왜 이래? 뭐야 이거? 이거 다 피야? 옷이며 신발에 끈적한 피가 잔뜩 묻어있어. 그런데 칼에 찔린 상처는 없어. 이 사람이 누구다? 살인범. 정상진. 그 짧은 시간에 무기를 다 버리고 뭐 랜턴, 물안경 다 벗어 던진 채 피해자인 양 4층에 숨어 있었던 거야. 자,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6명이야. 5명이 정상진의 칼에 죽었고 한 명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다가 추락사했어. 부상자도 7명이나 됐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정상진은 왜 그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살기가 싫었어요. 세상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어요. 사람 몇 명을 죽이면 경찰이나 다른 사람이 저를 죽여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진짜 그냥 이 말은 변명. 자, 정상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 정상진은 경남 합천에서 5남매 중 막내로 자랐어. 초등학교 시절에는 몸집이 작고 성격도 좀 소심해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좀 당했대. 그리고 중학교 땐 구타를 당해서 기절하는 일도 있었어. 어머. 그래서였을까? 중1 때 처음으로 누군가를 해치기로 마음먹어. 자기 자신. 자해.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어. 하지만 곧바로 발견됐고 응급처치 후 깨어났어. 1년 후 한 번 더 자살을 시도하지만 역시 살아남았어. 그 후로도 정상진은 3번이나 더 목숨을 끊으려고 했고 방법도 다양했어. 자살과 타살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실제로 세로토닌이 상승해져 있는 공격성 자체는 똑같은데 그 공격성이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면 자해나 자살이 되는 것이고 바깥으로 향하게 되면 그게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나 타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극적인 상황에서 누적이 된 스트레스가 단 한 번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게 엄청난 사고를 일으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탁. 그렇지. 그냥 남 죽이자. 말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말을 받아주면은 사람을 지겹게 해요. 아주 1시간, 2시간씩 늘어져서. 평소에 뭘 술을 많이 안 먹어요. 걔가 술을 안 먹는다고요. 걔가 일하고 있으면 자기가 일 끝나면은 지나가다가 도시원 들어가서 심심하니까 와서 떠들어요. 얘기를 안 받으러 가면 혼자 뛰려는데 평상시 여기도 까불다가 내가 술에 막 확질르면 바로 애가 터지고 소심한 애들 겁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사건을 빼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같잖아. 그렇지. 인터뷰만 보면. 뭐 눈에 띄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끔찍한 범행의 징조를 보이진 않았어. 아, 이거 어렵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을 느낀 한 사람이 있어. D 고시원의 총무야. 총무. 왜 총무 관리하는 사람 있죠? 있잖아. 예. 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방문을 누군가가 절대 못 열게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사고 터지기 한 달 전에 문 열었을 때 내가 그런 막 장난감 총, 터브라이터, 지프라이터, 인형 이런 물건들이 꽉 차 있어요. 마치 인형 가게처럼 크고 작은 인형 수십 개가 전시되어 있었어. 그것도 오와 열을 맞춰서 아주 가지런하게.
자, 이 많은 인형들 다 어디서 구한 걸까? 인형 뽑기. 그 고시원 바로 앞 편의점에 그 기기가 있었는데 어떤 날은 몇 시간이고 그 앞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는 거야. 주차장에서 번 월급을 3, 4일 만에 탕진하고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어요.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썼을 거래. 인형 뽑기. 인형 뽑기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되고 있었을 때 인형 뽑기에 집착을 한 거는 저는 탈출 수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만큼이 가장 이제 흥분이 올라가는 순간이니까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 거니까. 자, 인형 뽑기를 좀 과하게 하는 게 뭐가 큰 문제냐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정상진의 경우는 조금 달라. 범행 도구들도 구했거든. 범행 당시 썼던 랜턴, 권총 모양의 라이터 모두 다 인형 뽑기에서 뽑은 거야. 자, 정상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을 위하여 메시지 자극이 되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이제야 저도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순간을 맞을 것 같습니다. 피로써 싸워 내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내 인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멋지게 끝내자 마지막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뭐라는 거야 이거? 언제 썼을 것 같나? 그 일을 저지르기 하루 전날? 무려 4년 전에 쓴 거야. 멋지지래. 4년 동안 잠잠하다가 왜 하필 그날에 범행을 저지른 걸까? 너무 어이없는 이유가 있어. 예비군 훈련을 계속 불참했거든? 그럼 벌금이 나오지. 쌓이고 쌓여서 150만 원이었대. 월세도 못 내고 휴대폰까지 끊길 상황이야. 그때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내려졌으니까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그날 맞아. 10월 20일 오전 10시. 아, 그거 한 달 일하면 다 갚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정상진은 출석일이 다가올수록 슬슬 걱정이 된 거야. 또 그날은 고시원 주인과 약속한 날이기도 해. 미납된 고시원비를 주겠다고. 하지만 돈은? 그래서 정상진은 새벽부터 일어났어. 강남 한복판에서 6명이 죽고 7명이 다쳤어. 자, 그럼 재판 결과 어땠을까? 사형.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그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무자비한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까지. 맞아요. 내 말이. 정상진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어. 미집행 사형수로 감옥에서. 사형이라 소리 들어도 나 덤덤했었어. 죽이도 않을 건 뭐. 왜 내 새끼는 죽고 없는데 저 새끼는 저렇게 됐냐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 저는. 범죄 피해 유가족들 중에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진짜요? 병호 씨는 왜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지 너무나 이해가 됐대. 그런데 진이를 위해서라도 아버님이 힘을 내셔야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이분은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을 찾아다녀. 그리고 모두가 범죄자의 신상이나 증언, 처벌 같은 거에 집중할 때 피해자와 가족들을 챙겨. 혹시 너 그 SBS 드라마 모범택시라는 드라마 본 적 있어? 네. 김의성 배우가 맡은 장성철 역할이 있거든. 과연 이분들이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걸 고민하고 찾아내는 것 또한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티브가 바로 이분이야. 이용우 회장님. 그 유족분들은 지금 뭐 삶이 굉장히 어렵죠. 뭐 삶이 아니에요. 그럼. 범죄자 잡아갈 때 미란다 원칙 하잖아요. 당신은 뭐 변호사 살 권리가 있다 얘기하지만 옆에 있는 피해자는 아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을 시기에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피해자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이분이
사비를 털어서 이 일을 했는데 지금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 이 이용우 회장님 덕분에 어둡고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 지금은 진도에서 횟집을 하시는데 횟집 하세요? 그 솜씨가 어디 가겠어? 그 다시 횟집을 하실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또 노력을 했겠어. 입소문 타고 맛집으로 알려지더니 요즘은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와. 너무 다행이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우리 제작진도 다녀왔는데 맛도 너무 좋고 사장님이 참 좋으시대. 꼭 가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거 왜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야? 혹시 각하까지입니까? 그렇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살인 사건. 12득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문재규는 도대체 왜 대통령을 쏜 걸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폭탄 발언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야, 이것도 처음 듣네. 그때는 뭐 깜짝 놀랐죠, 우리도. 지금 피하세요. 체포력이 떨어졌습니다. 김재규는 뭘 바꾸려고 했던 걸까?